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약속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서 곧바로 인사들을 해야 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시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들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대선 중에 비서실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것입니다. 네,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정부 인사가 이제 본격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인선 발표 얘기를 막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임명된 지 한 닷새 만인가요? 네. 결국에는 이제 차명재산 의혹으로 낙마를 하게 됐거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취임하시고 바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예. 뭔가 이 인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인사검증 과정 속에서 이 차명 재산 보유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머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차명 재산에 의해서 또 차명으로 대출을 예. 받았던 그런 상황까지가 이제 나오면서 이건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이 고위직 인사의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으로서는 좀 부족한 게 흠결이 너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면서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느끼고 사퇴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수용 의사가 바로 나왔어요. 그건 상당히 좀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인사와 관련해서 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거기에도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안타까운 네.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이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뭐 다 같이 이제 청와대 근무 경험도 있고 사실 인수위를 거쳐서 가는 게 맞죠. 이 2달간 충분히 검증 거치고 그다음에 국정 철학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청렴도 다 검증한 다음에 가는 게 맞는데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고 그러면 빠르게 정리했던 것도 저는 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걸 방치했다가는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의 흠결이 났기 때문에 하는데 전 하나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지적 꼭 드리고 싶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예. 그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의 좀 반응들이 저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정부의 공직 말하자면 채용 시스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출범 인사검증 초기에 시스템이 검증 이렇게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아니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 수밖에 얘기입니까? 없었다. 아니 이 정부의 자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세웠던 기준을 갖고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한 검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마치 전 정부 탓을 돌리는 것은 예. 이것도 또한 이제 거의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면 무조건 전 정부 탓 돌리겠다는 그런 신호를 일으켜줘서 매우 부적절했다 말씀을 드리고 네. 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반응 속도가 빨랐다. 물론 이제 이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이제 이를테면 두 종류의 의혹이었잖아요. 네. 하나는 부동산과 하나는 차명 대출이었는데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만일 이 경우가 좀 여론이 괜찮았으면 아마 임명을 계속
해서 갔을 텐데 차명 대출 논란은 제가 보기에 잘못하면 이거는 그 본인의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가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조속히 처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예. 민정수석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물론 뭐 공직자 검증에 그다음에 뭐 그 공직자 사정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친인척 관리.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특별 관찰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친인척 관리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중차대한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과 그다음에 아무리 저 충성도가 뛰어나더라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청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들이 높았기 때문에 저는 낭만은 뭐 당연했던 거로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반응성이 빨랐던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도덕성의 흠결로 이제 정권에 타격을 입은 건 이제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오 전 수석에 대해서 임명 전부터 좀 다른 이유로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특수통 출신인데 이 부분으로 좀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계속 임명을 진행을 했고. 사실상 이번에 뭐 개인적인 비위로 표면적으로 물러나게 됐지만 사실상 이 검찰개혁 문제가 더 컸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거는 있는데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 검찰을 오랫동안 재직했었고 특히 재직 기간 대부분을 특수통으로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적임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내에서의 약간의 우려 이런 예. 부분들은 있었던 것인데 그 우려와 지금 결과적으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어떤 낙마 사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약간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 본인이 또 부끄럽다, 송구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임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 부분에 대한 이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이해도, 국정 철학의 이해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 과정들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입법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뜻과 또 민주당의 이런 그 사이의 가교 역할을 예.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예. 거기에 이제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 낙마하게 된 사유가 결국은 이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부분을 그 재산 신고를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께 그 과정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그 대통령실이 초기에 파악하고 있던 내용보다 또 다른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인사가 예. 사실은 가장 먼저 진행되는 인사이다 보니까 네. 약간 검증의 공식적인 이 검증 라인을 거칠 수 있는 데에는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써내는 것들을 사실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선거가 4월 4일 날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선거에서 저희가 이 과정이 조금 유리하게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온다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인사를 미리 계획하고 검증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출발과 동시에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로 이어졌는데 네. 이걸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법무부로 넘어갔던 이 인사 검증 기능이 다시 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국민의 눈높이를 정말 맞춰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도 빠르게 대통령께서 수용한 만큼 이제부터는 이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 시스템 이것들이 좀 빠르게 체계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 예, 뭐 여러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간도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뭐 인수위 없이도 출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낙마 사례이기도 하고 또 인사검증 책임져야 되는 민정수석 자리가 또 이렇게 돼버렸으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사과까지는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이 사안을 너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예.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돼요. 지금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예.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인수위도 없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비서실장 또 이 대통령실의 수석급을 지명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검증이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네. 그래서 또 바로 빠르게 사의 표명에 대해서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놓고 이제 첫 번째 인사 사실상의 첫 번째 인사고 첫 번째 낙마자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모든 인사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약간의 이런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이 무조건 다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요한 직책에 대통령이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야당이 주실 수 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한 정부에서 그 준비 과정들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고 또 이해를 해주실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서 끝나야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점은 인사검증 챙겨야 할 민정수석 자리가 지금 공석이기 그렇죠. 때문에 혹시나 네. 다른 인사에도 또 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 지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그런 문제들이 예.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 내부가 아니라 그 진보 진영에 있는 그런 매체들이 먼저 거꾸로 문제를 제기하고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 야권이 받는 형식인데 그러다 예.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하는 걸 다 갖고 왔잖아요. 네네. 그럼 민정수석이 사실상의 이제 컨트롤 타워라는 얘기인데 예. 아직도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말하자면 실무선에서만 이렇게 조율되는 것처럼 비치고 예. 아니면은 강훈식 지금 실장 정도가 이걸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그러니까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민정수석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 그럼 민정수석 역할을 지금 저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무적 그리고 맞지도 않고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이긴 해요. 그렇지만 예. 검증 특히나 이제 뭐 상징적인 인사들 그러니까 지금 입각할 사람들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아까 총리 후보자 이런 분들에 대한 검증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하나도 지금 진척되고 있는 게 없고 오히려 예. 지금 총리 후보자도 내가 여론에 밝힐 것이다 또 혹은 이거 정치 검찰이 날 이렇게 한 거란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예. 검증이란 건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죠. 그렇게 변명과 자기 핑계로 그 통과될 수 있는 검증이란 검증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네.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고민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 충성도, 청력 이 세 가지를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관통하는 그런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예. 쉽지 않고 또 급하게 하려다 보면 또 오광수 전 수석 같은 그런 또 인사를 또 기용할 수도 있고 이런 딜레마에서 지금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이러다 보면 정권 초기에 인사에 대한 어떤 그런 말하자면 매뉴얼이 자꾸 늦어지면 네. 이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다른 후보자, 다른 인사에 대한 논란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광수 전 수석 낙마에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장 사퇴를 하라 이렇게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좀 억측이라는 입장이신지. 아침에 간담회 끝나고 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올린다고 했잖아요. 곧 올릴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은 저희가 글을 보고 이해할 텐데 기본적으로 좀 반박하는 취지신지. 보시면 압니다. 좀 요약해서 한 말씀이라도 좀 안 될까요? 제가 곧 국민들 전체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올리시고 일요일에 올리시는 그 두 가지 글을 보시면 국민께서 가지신 의혹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 채무 문제라든지, 뭐 재산 증식 문제라든지, 아빠 찬스 논란까지. 이런 의혹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그 제기되는 의혹들의 또 상당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가 많이 또 그 해명을 좀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아주 보시나요? 충분한 설명이라고 느끼시지 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도 또 다른 이제 그 정리된 그 내용들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 채무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산 신고를 기준으로 하는 때와 이번에 그 지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부분 중에 왜 하루에 여러 차례 여러 명에게 쪼개서 받았느냐라는 부분들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네. 그 돈의 용처를 세무와 관련된 납부하기 위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야 정확하게 납부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김민석 후보에게 제기되어 있는 게 지금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첫 번째는 그 채무 개인 간의 채무 문제, 예. 두 번째는 김민석 그 후보의 아들, 예. 아들과 관련해서 그 김민석 후보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했던 내용을 김민석 후보가 입법 발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스펙 쌓아주기가 아니냐라는 예.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재산 네, 관련해서 재산 어떻게- 형성하는 과정이 예. 지금 좀 투명하지 않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오랫동안 이 정치권을 떠나 있었던 사실상의 낭인 생활을 좀 했고 그 이후에 이제 2020년도에 21대 국회의원에 다시 복귀하면서부터 예. 그 어떤 세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생활이 되었던 부분 그 전까지 다른 그 지인들에게 일부 그 세금 납부나 이런 부분들을 의뢰했던 부분,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네. 채무를 했던 부분은 이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재산이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네. 어떻게 아들을 억대가 들어가는 고액의 학비를 그 댔느냐. 학비를 대고 있느냐. 예. 근데 그 김민석 후보의 아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을 간 건 또 맞는데 네. 그게 작년 9월 달에 첫 입학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과 2학기, 1년 정도를 지냈기 때문에 네. 이 재산이 얼마가 안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학비를 어떻게 다 됐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는 또 그 나름의 또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얘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예. 일단은 김민석 후보자의 지금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확정되면 김민석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네. 야당에서 질의하고 공세를 펴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예. 1차적으로 또 오늘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또 김민석 후보자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서 글로 올린다고 하니까 예.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각종 의혹들 거기에 대한 이제 후보자의 입장 해명까지 쭉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설득이 됐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높은 허들이 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수익 대비 지출이 안 맞아요. 번 돈과 지출한 돈이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2020년 이제 총선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5년 했잖아요. 예. 5년간 세비가 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출된 금액이 지금 확인된 것만 10억이 넘어요. 예. 2배 이상. 그리고 보면 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처가 뭐 좀 교육비를 댔다. 네. 그러니까 그걸 뭐 또 계좌로 소명하면 될 일 같은데. 예. 그리고 지금 그 사안에서 본인은 또 지금 나는 채무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한꺼번에 다 이번에 했다는데 그것도 공교롭게 또 이번에 최근에 들어서 다 했어요. 아, 최근에 그러니까 갚은 걸로 확인이 됐나요? 아니, 최근에 이제 일부 갚은 것들이 요새 다 갚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명된 후에 아마 그 갚았다? 어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또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관보에 신고한 재산과 쓴 네. 돈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관보라는 거는 정확하게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그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그것과 지출이 안 맞는 것.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은 갑자기 뭐 9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하루에 그 다른 사람부터 입금됐던 이런 설명들이 예. 안 되는데 네. 저는 어쨌든 이런 어떤 지금 현실적인 부분 외에도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이게 이제 검찰의 어떤 표적 사정이었고 그다음에 예. 무슨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마침 자기가 어떤 피해자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을 떠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게 물타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물론 청문 절차가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야당에서도 엄격하게 검증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대통령이 얘기했던 능력과 충성도와 청렴 이 세 가지 기준에 과연 부합하냐 여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어요. 특히나 뭐 저는 뭐 능력과 충성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청렴이라는 국민적 어떤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소명 자체가 아직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도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청문회 이틀 총리니까 이틀 아니겠습니까? 예. 이틀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해명해야 될 허들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아니면 오늘 올리려는 해명글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충분히 뭐 언제 어떻게 갚았고 지출 내역은 어떻게 되고 네. 이런 영수증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겠- 하면 예. 이 부분은 이제 순탄하게 넘어가고 굳이 사퇴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돼야 되겠죠. 입증이 되고 근데 뭐 사퇴는 제가 보기에 초대 총리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민주당이 사실상 뭐 그 범여가 지금 뭐 180석에 가깝다 보니까 예. 뭐 청문회 뭐 대통령이 뭐 지명하겠죠. 근데 네. 저는 어찌 됐건 간에 그 야당이 이런 공세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야당의 능력으로 봐야 되겠지만 예. 김민석 후보자가 어쨌든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설득력 있는 해명과 뭐 그렇게 뭐 대충 뭐 검사 다 불러도 좋다 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예. 정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히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청문회 설령 통과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또 직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네. 점들이 부담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최근에 식품 외식업계 사람들을 불러서 물가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아직 총리가 된 것도 아닌데 인사청문회 거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행보에 나서는 건 사실상 총리의 행보가 아니냐. 총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그만큼 이 민생 물가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인준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앞으로 한 2,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인사청문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고 또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틀 걸리고 네.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거치려면 사실상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이 체감 경기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뭐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 총수들하고 또 경제단체장들과 같이 자리를 열흘 만에 만드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물가가 너무 그 폭등한 부분이 있다. 심지어 라면 한 문지에 2,000원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이 서민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역할을 부여받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데에 또 많은 이 기업인들께서 참여하셔서 지금 이 국민들이 느끼는 이 고물가의 고통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논의하고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였다라고 보고, 예. 이제 대통령께서 G7으로 이제 또 이제 출국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을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김민석 후보자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한 만큼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관심, 그리고 지금 이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도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야겠다는 이런 의지, 예. 이런 것들은 뭐 국민들께 또는 네. 이 지금 우리의 기업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네. 나름의 긍정적 신호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뭐 아직 인사청문회 거치고 진짜 임명이 되려면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대통령은 이제 순방도 가야 되고 총리 후보자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행보 보이는 거다. 이런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버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오버를 하고 왜냐하면요. 물론 뭐 후보자 본인은 그런 의욕과 본인이 어떤 그런 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걸 뭐 나무라거나 탓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러나 지금 본인에게 제기된 해명을 먼저 꼼꼼하고 소상하게 그다음에 설득력 있게 그거 하는 게 더 순서 아니겠습니까? 밥상 물가 챙기는 거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총리가 되고 나서 챙겨도 늦지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사실 본인은 총리에 지명된 분이지 네. 총리를 통과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지금 공직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실상 총리다라는 신호를 줄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사회가 아직도 청문이라는 어떤 우리 제도와 법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거기에 대한 대우를 지금 요구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챙기는 거를 뭐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건 본인이 조금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라면 2,000원, 사실은 지금 라면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면 2,000원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 전체 라면 모든 생산량의 라면의 1%가 안 돼요. 예. 99%는 다 1,0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걸 강조를 하니까 네. 마치 이게 민생 물가의 지표나 키워드처럼 본인이 받아서 챙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것은 오히려 그냥 충성도 측면에서는 이게 높은 점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총리 후보자라면 적어도 본인이 그 정도의 지금 어떤 식견과 자기 의지를 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좀 더 봐야지. 저렇게 쇼잉하듯이 사람들 모아놓고 간담회 하면서 라면 2,000원 얘기하는 게 네. 과연 저게 정말 대한민국 정말 1인지야 만인지상에 있는 총리의 자리에 갈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여나 지금 여러 가지 본인에게 제기된 이런 의혹들을 조금 더 순화하거나 네. 조금 좀 순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충실하게 청문회 때까지는 네. 청문 절차를 잘 넘어가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게 있다.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3대 특검을 전격 임명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란 용어는 자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은 수사에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지금 우리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나 조은석 서울 고검장 이하 현재의 검찰도 또 현재의 그 살아있는 권력의 외압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 간섭에 굴복해갖고 저희들이 뭐 잘못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특검보다는 좀 쉬울 거라고 봅니다. 뭐 이미 누가 진실을 갖다가 은폐하는지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예, 김진욱 대변인님, 그동안에 이제 특검이 임명되기까지 뭐 과거에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일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올라갔다가 거부권 때문에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거 계속 반복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속전속결로 그야말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국민들께 공약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빠르게 진실을 규명해 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아닙니까? 네. 최혜병 특검 다음 달이면 이제 그 최혜병 사망 2주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과연 700에 8080 이 전화번호가 누가 썼던 전화번호인지 이 기초적인 그 질문조차도 네.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네.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진상은 규명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진상 규명이 끝나고 나면은 그 사건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합당한 처벌 이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그동안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서 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까지 그 의심받을 정도로 네. 또 국민의힘은 거기에 또 그 같이 동참했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너무나 다른 그런 행보를 보여왔던 것인데 예. 이것이 이제 내란을 좀 빠르게 종식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 여기에 이 부분은 포함됐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세 개의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국회의 본회의를 다 통과되어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시 거부권 돼가지고 또 돌아온 것들도 있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3개의 법안이 올라오면서 네. 많은 국민들께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해달라라는 네. 요구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또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이 각각 그 1명씩 해서 3명씩 6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고 그 추천이 있은 바로 당일날 밤늦은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함으로써 이제 빠르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을 확실히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 후보자 추천한 지 불과 8시간 만에 이제 네. 임명을 하고 그것도 한밤중에 밤 11시 넘어서 이제 대통령이 특검 임명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이제 그 일종의 모든 행위는 시그널입니다. 신호고 메시지입니다. 예. 근데 원래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결재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위급성하고 말하자면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갖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검 추천된 지가 얼마 안 된 시간이었는데 밤 11시, 12시 사이에 결재를 했단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는 대통령의 어쨌든 이 강력한 지지층에 의해서 이게 요구되는 법안인 만큼 네. 내가 빠르게 반응해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걸 빨리 처리하고 빨리 이제 특검 전국으로 넘기고 예. 대통령은 뭐 순방 준비라니까 그쪽으로 약간 방향성을 좀 틀기 위해서 그렇게 예. 저는 시급하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정무적으로는 아마 그런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사인을 하면서 물론 이제 국회에서 온 법안이긴 하지만 국민 통합과 그다음에 민생 경제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수사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정도의 부연적 메시지를 냈으면 좋았을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예. 이 세 분 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분들이잖아요. 예. 이른바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영에서 추천한 분들이잖아요. 과거에 특검에서 폐기됐던 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법안인데 그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때문에 사라지고 나니까 이렇게 했는데 더 강력하게 세진 법안이 온 거죠. 근데 네. 대통령께서 여기서 결재를 하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제 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 그나마 특검의 중립성과 객관성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조금 국민 통합에 져야되지 않게 본질만 파헤치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외과 수술식으로 한 번만 도려내는 정밀 타격식에 그렇게 수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통합 이런 점은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좀 얘기했어도 좋았을 텐데 예.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좀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이런 만큼 전 특검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특검보 선정입니다. 왜냐하면 네. 특검보가 모든 수사 공소유지, 수사 지휘, 그다음에 공보 관리까지 하는 중차대한 건데 이 세 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당과 여당 진영에서 추천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 특검보만큼은 수사 능력도 갖추고 그다음에 좀 가치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예. 조금 뭐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났을 때 국민들이 사후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과 인품을 갖춘 적임자를 찾아서 예. 특검보를 좀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특검에 이제 국민의힘은 추천해서 좀 배제가 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들만 올라갔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특검 임명된 사람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지금 막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심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 먼저 두 가지를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특검이 왜 국민의힘에서의 추천권이 배제되었는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이 세 개의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이 세 개의 특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라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배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은 지금 이 특검 선정에 대해서 저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이 이렇게 강력해지고 신속하게 된 데에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윤석열 정권 내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됐다면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아마도 특검의 요구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이미 저희가 몇 차례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거부권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었을 때 저희가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으니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그럼 제시해봐라. 법안을 발의해달라. 그리고 제3자 추천권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그 어떤 특검 법안도 단 한 번도 발의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한 적도 없는 그 정당에서 왜 우리를 빼고 이렇게 강력한 특검을 해서 우리를 마치 괴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상당히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럼 편향성 문제에 관련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지금 뭐 조은석 그 변호사라든지 전 감사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중기 변호사 또는 이명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그 실력, 능력 위주의 인사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특검을 맡겨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 특검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줄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수사를 마무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특검 트랙으로 올라간 만큼 제 정당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른 정당들도 여기 특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특검에게 맡겨놓고 특검이 내놓는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늘 강조해왔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죄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피하는 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늘상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 저는 있을 것이다. 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G7 정상회의 준비로 어제는 공식 일정이 없었는데 집안에 경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결혼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 자녀의 결혼식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인 시절에 아마 자녀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당선되자마자 사실 열흘 이제 많은 이렇게 아들의 결혼식을 갔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그럴 거예요. 아마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다 그러면 조금 더 성대하고 화려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분위기는 지금이 더 좋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객에 대한 대상들, 그다음에 결혼의 규모, 그다음에 그 어떤 예식 장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비공개로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뭐 그 경사스러운 일이죠.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이게 사실 뭐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통상 우리가 결혼 날짜들은 6개월 전에 잡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6개월, 1년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당장 잡히진 않았 그렇죠. 잡은 건 아닐 생각 거 못하고만 아니에요. 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 야당들이라든가 언론들이 엄격하게 이렇게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성인된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정치 역사를 쭉 보더라도 장성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정치에 네. 국정 개입의 의혹을 많이 남긴 사례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을 이제 까다롭게 한 건데 예. 어쨌든 이렇게 그 임기 초반에 이렇게 출범한 만큼 더더군다나 저는 그래서 특별감찰관제 같은 걸 빨리 부활시켜서 이제 이렇게 친인척 관리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시급한 상황에 온 사례도 이제 하나의 방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은 가족이나 친지들만 불러서 정말 소규모로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몇몇 이제 여권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가 올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또 누가 이 초대장을 받고 거기에 가느냐 이게 또 진짜 찐명을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뭐 찐명 비명 이제 이런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간 의원들의 모습이 조금 보였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당내에 있는 이제 현역 의원들 또는 지역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이 컸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소규모로 친지들과 하겠다고 해도 또 저 자리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섭섭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네. 이제 그 몇몇 현역 의원들,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 뭐 이렇게 해서 일가 지인들 했는데 저는 예. 어제 본 중에 지금 좀 전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으로 시절에 있었을 때 같이 함께 일했던 그 지금 자료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예. 이분들을 초대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이 어려웠던 시절에 지금의 이렇게 나름의 성공, 한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 네. 이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제 친구분들이라고 이제 표현해야 될까요? 동료, 옛 동료들에게도 예.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여서 네. 어제 뭐 많은 분들이 참석은 못하셨지만 저도 못했습니다. 혹시 못 가신 분들 괜히 머쓱해지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생각도 드는데요. 몇 분들은 그래서 또 가셨으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예. 그 일일이 다 마음은 다 모두를 초대하고 싶었겠지만 예. 그러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으면 아마 굉장히 그 좀 송구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 이 가족이 된 분들을 함께 다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 정도는 또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혼주의 모습이었을 텐데 뭐 여느 부모들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사면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쓴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 혹은 정권을 획득했다는 게 본인의 사명과 연동되는 사안입니까? 그건 국민의 법질서에 법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인데 저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 이제 빼줘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이건 사실 진행 중인 사안이고 네. 지금 이제 아직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나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본인이 이제 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사면시켜달라 이 얘기는 저는 그 사실상 어찌 보면은 네.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이죠. 마치 정권 획득과 본인의 사면을 네. 그 어떤 동일시한다는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은 마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나는 무죄다라는 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한 그 발언이고요. 또 예. 설령 여권에서는 이 부분을 좀 잘 방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놔두면은 네. 사실상 마치 이화영 부지사가 협박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내가 그동안 진실을 불지 않고 있었던 것은 이날 때문이었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사실 국민들이 좀 어안이 벙벙할 그런 발언 같습니다.
왜 이 시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면을 요구했을까요? 뭐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요구했는지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이라든지 주위의 분들이 요구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청원글 같이 올리지 않았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는 건 맞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이 무도한 정치 검찰로부터 상당히 억압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예. 그 결과가 지금 본인에게 7년 8개월이라는 대법원에서의 확정 판결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뭐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이 부분은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건 단순하게 대북 송금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또 거기에는 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에 대한 위반 부분도 많이 들어 있고 개인의 그런 부분들은 또 개인의 비위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열흘 남짓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는 이런 모습은 뭐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거기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여러 가지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뭐 1년에 사면권을 행사를 갖다가 보통 한 두세 번 하지 않습니까? 예. 뭐 8.15 특사라든지 뭐 8.15 크리스마스도 광복절 특사, 크리스마스, 뭐 3.1절 이렇게 좀 큰 이슈가 있을 때 예. 국민 통합 차원에서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네. 하시는데 네. 과연 지금이 그런 얘기를 논할 때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또 앞으로도 그 당분간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예. 어쨌든 모든 사면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판단하시는 것이지만 네. 대통령께서도 이 국민들의 눈높이 또 여러 가지 뭐 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뭐 통합 이런 네. 것까지 다 감안하실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